카메라라는 도구들, 누군가의 고통이나 타인의 어떤 그 적나라한 모습들을 몰래 훔쳐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극복하거나 자기 구원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점도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질병이나 고통이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어떤 환상을 주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작심사진의 박지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매거진 가이드라는 코너를 통해서 보스토크 매거진을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볼 보스토크 매거진은 22호 타인의 고통이라는 주제를 다룬 호입니다. 아시겠지만 사진은 늘 언제나 이제 카메라 렌즈가 외부를 향해 있고, 그래서 다른 타인이나 혹은 외부 세계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는 매체인데요. 그 과정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의 고통이나 슬픔 이런 것들을 이미지화해서 그것들을 전달해야 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게 찍는 사진가의 의도와 별개로 하나의 구경거리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미지로 타인을 본다는 일, 특히 이제 고통이나 어떤 슬픔, 타인의 어떤 모습들을 보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나 입장은 또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다룬 호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호는 보통은 보스토크 매거진의 표지에 사진이 수록되는데요. 이 호는 사진 없이 텍스트로만 표지 디자인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진들이 어둡고 또 타인의 고통을 직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미지라서 그런 이미지들을 표지로 올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제 나름 사진 잡지로서는 꽤 과감하게 표지의 사진을 포기했던 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례 구성을 한번 보자면, 이 호는 어떻게 보면은 좀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1부와 3부는 사진 화보가 담겨 있고요. 2부에서는 주로 이제 글, 텍스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보에서 1부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는 주로 사적이거나 개인적이거나 혹은 일상적인 영역에서 오는 고통들을 다루고 있고요. 가령 이제 자신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 질병과 관계되어 있는 어떤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사진 작업들을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한 개인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단순히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혹은 공적인 영역 혹은 사회적인 사건들,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흐름에서 오는 고통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비적으로 1부와 대비적으로 3부에서는 공적인 혹은 사회적인 그런 영역에서의 고통들, 그런 것들을 다루는 사진 작업들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혹시 영화 달콤한 인생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병헌이 나오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 중에 한 장면이 이제 황정민이 그 이병헌을 칼로 찌르는 장면이 있어요. 사실은 진짜 고통을 겪은 사람은 사실은 소리도 못 내잖아요. 어떨 때 진짜 아플 때는 비명도 못 지를 정도로 이제 아프고, 이병헌이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칼에 갑자기 찔려서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있는데, 이제 정작 그것을 보고 있는 황정민이 고통은 당연하다는 듯이 몰랐냐? 인생 자체가 고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때로는 그 당사자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정말 아파하는데, 그런 이미지들이 그 당사자와 별개로 어떤 대중매체를 통해서 소개되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전파됐을 때 그런 상황이 그 영화 속 장면과 조금 유사하다고 좀 느꼈었거든요. 과연 그런 경우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진을 다루면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게 됐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진의 역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목격하고 관찰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호에 여는 글을 쓰면서 타인의 고통을 구경하지 않고 타인의 고통을 대면하는 사진 작업들을 소개하고 그런 사진가들을 만나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마치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통을 구경하는 건 뭐고 고통을 대면하는 것은 무엇인가. 대면은 그냥 단순하게 바라본다라기보단 과연 저 사람의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됐고, 저 사람은 지금 고통으로서 어떤 일을 겪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더 적극적인 관찰과 사유와 고민을 동반하는 게 저는 대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작업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작업이 라우라 호스퍼스의 케어 그리고 큐어 두 작업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사진 작가는 실제로 자살 시도를 많이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진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주 자살 시도를 해서 정신병원에 이제 강제 수용이 되고, 그리고 정신병원에서 계속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의 경험을 지닌 사진가인데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작가가 한 작업은 이 UCP라는 작업 중에서는 이 UCP가 이 작가가 입원했던 병원의 이름인데요. 여기에 특이한 규칙이 뭐냐면 여기에 입원하는 자해를 시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도구를 자해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도구를 하나만 지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가가 이 안에서 카메라를 하나 받아서 스스로 셀프 포트레이트를 찍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의 어떤 자해를 했던 흔적들, 자신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이것들이 하나의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특이하게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되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던 분들이 사진 작업을 통해서 그것들을 조금씩 회복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라는 것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천천히 다시 관찰하게끔 하는 면들이 있어서 뭔가 거리감을 두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습을 셀프로 찍겠다 싶으면, 내가 우는 모습을 찍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울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카메라를 세팅하고 화면이 어떻게 보일까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연출하거나 연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 과정이 무언가 자신의 슬픔이나 고통에 몰입된 상황에서 자신을 스스로 건져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라우라 호퍼스는 어렸을 때부터 모델을 하면서 사실은 살아와서 그 모델이라는 직업 때문에 계속 자신을 보여주고 자신의 어떤 외모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압박감이 강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울증이 이제 자살 시도로까지 깊게 이어졌는데, 어쨌든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들을 꺼내서 스스로 그것들을 객관하고 다시 바라보게 하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되게 내밀하지만 우리가 고통에 대할 때 어떤 태도나 입장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작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카메라라는 도구들, 이런 사진이라는 장치가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누군가의 고통이나 타인의 어떤 그 적나라한 모습들을 몰래 훔쳐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뭔가 극복하거나 구원할 수 있는, 자기 구원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점도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작업은 소피 해리스 테일러의 작업을 두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서는 소피 해리스 테일러는 기본적으로 포트레이트 사진을 찍는 작가인데요. 근데 여기서 보여드리는 작업은 두 개의 작업 중에 한 작업은 피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섭식장애, 우리가 흔히 아는 거식증에 걸린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아닌데 뭐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할까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여기서 나오는 피부병의 어떤 정도도 심하기도 하지만, 피부병이라는 게 다른 사람에게 바로 노출된다는 지점에서 이들이 겪는 고통의 어떤 정도가 심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부병을 앓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초상을 찍고 그들의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이 겪는 고통들의 모습들도 글로 같이 표현되는데, 이제 조이스라는 사람을 찍고 그 사람이 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단순히 그냥 피부병 아주 가벼운 증상을 앓고 있다라고 여기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읽어보자면, 맑고 깨끗한 피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어. 아름다운 피부를 지니면 자신감도 생길 것만 같았어.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내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 힘든 과정이었지만 이전보다 강해졌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게 됐어. 그냥 피부잖아. 껍질일 뿐이잖아. 내 인생을 좌우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우리가 워낙 하얀 피부, 백옥 같은 피부 이런 식의 환상이 있기 때문에 피부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바로바로 그것들을 눈치채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그런 것들을 계속 일상생활에서 계속 겪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 무언가 계속 남들 앞에서 자신이 없고 무언가를 숨겨야 되고 이런 식의 태도들이 자신들을 지배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포트레이트 작업은 꽤 큰 용기가 필요한 작업인 거죠.
소피 해리스 테일러의 두 번째 작업인 디스커버리라는 작업까지 이제 또 함께 화보를 묶어서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 작업에 나오는 대상들은 거식증을 비롯해서 섭식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피부병과 이 장애를, 섭식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미의 기준에 따라서 이 질병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사회가 강요하는 어떤 미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던 지점들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소피 해리스 테일러의 작가 노트를 좀 읽어보자면, 과연 완전한 회복은 가능할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 쉽게 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병을 회복한 사람들 양쪽 모두를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작업을 하면서 그들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놓여 있고 우리가 논의하지 못한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극복의 스토리? 그러니까 누군가 장애를 겪고 고통을 겪었는데 이들이 스스로 어떤 노력과 치유를 통해서 이것을 극복했다 라는 이야기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는데, 이런 생각이, 사고방식이 한편으로 이제 맹점이나 어떤 부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치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질병이나 고통이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거나 할 수 있다는 어떤 환상을 주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 사람들이 이것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은 노력이 부족해서 혹은 개인의 의지가 약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 극복의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해서 소피 해리스 테일러는 타인을 바라보면서 이런 병이나 어떤 장애에 관해서 극복했다, 병을 지니고 있다 라고 쉽게 판단하는 것조차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실 작업은 매슈 엘 카스텔의 작가의 제로데이즈라는 작업이거든요. 한번 이미지를 쭉 보시면 이 이미지만 보면 과연 어떤 고통, 어떤 상황인지 잘 드러나진 않아요. 뭔가 되게 암시적으로, 부분적으로 뭔가 이상해 보이는 어떤 장면들이 섞여 있는 정도이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보이는 어떤 집안의 풍경이나 어떤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무언가 온전하지 않다, 무언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받게 되는데요. 이 작업은 작가의 어머니를 주로 기록한 작업이고, 어머니가 그 모겔론스 병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데, 이 모겔론스 병은 특이하게도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에요. 근데 흔히 이제 각자 모겔론스 병을 지닌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나 증상들이 조금 다른데, 구체적으로 좀 공통적인 증상이 뭐냐면 막 가렵고 피부 발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언가 피부 안에 벌레나 무언가 이물질이 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일종의 정신병적인 환상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기도 하고, 이 질병 자체에 대한 존재 자체를 의심받기도 해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모겔론스 병을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꽤 많고, 미국에서는 몇만 명 정도가 되고, 그들이 1년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기도 해요. 어쨌든 그래서 그들이 주로 주로 일상이 그런 질병과 고통 때문에 일상이 사로잡혀 있고, 이들이 집착하는 것은 자신의 질병을 증거하는 어떤 자료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에서 뭔가 이물질이 나왔다, 이런 것들을 계속 수집하고 이것들을 기록하고 이런 것들인데요. 어쨌든 이 작가 또한 이제 모겔론스 병을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시절도 있었고, 그러나 어머니가 너무 극심하게 고통을 갖게 되니까 계속 그것들을 지켜보게 됐는데, 이 작업은 작가가 어머니가 모겔론스 병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기 위해 이 작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병이나 고통이 원인이 명확하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지금 원인과 이유를 모르지만 고통을 겪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이제 우리들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는 작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레슬리 제이미슨이라는 작가가 공감 연습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모겔론스 병에 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 부분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그녀가 말한다. 사실 누가 날 받아주겠어요. 그녀는 뜸을 들이면서 말을 이어간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우 뭐랄까 크게 눈에 띄는 건 아니지만 흉터와 반전 같은 것들을 뒤덮인 나를 어떤 남자가 좋아할까? 나 같은 여자를. 그러니까 이 그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이제 모길론스병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에 흉터가 되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가 이 모길론스병에 걸린 여장을 만났고 이런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주죠. 나는 그녀가 흉터가 있는 여자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름다워 보인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해도 나의 위로는 약간 공허하다. 낯선 이야기에서 듣는 말 한마디가 자기 몸을 혐오하며 지나온 숱한 날을 되찾아줄 수는 없다. 우리가 고통의 근원이 아니라 고통에 관한 사실을 믿을 때 그것을 공감이로 한다면 잘못된 것일까? 누군가의 고통에 대한 특정한 이해를 함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진정한 공감은 어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원인이 밝혀져서 그 병이 진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통스럽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것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좀 더 사적인 영역,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다면 이제 후반부에는 좀 더 역사적이거나 공적인 영역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조금 바라보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이시우치 미야코의 작업을 이제 사진책을 통해서 보는 이런 꼭지입니다. 이 이시우치 미야코는 이 사진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옷을 찍은 건데요. 이제 사진만 놓고 보면 옷이 되게 낡고 뭔가 훼손됐고 그런 옷인데 그런 것들을 밑에다 이제 조명을 대고 뭔가 되게 투명하게 비쳐 보이는 형태로 사진 작업을 한 건데 이 작업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됐을 때 피해자들의 옷들을 찍은 촬영한 작업이고요. 이것은 이 유물들을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에서 이 작가한테 의뢰를 받아서 시작하는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가 이 작업을 행하는 태도나 어떤 인식에서는 우리한테 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일단 이 작가 같은 경우 이 작업을 할 때 이런 이 작가가 작업 과정 같은 것도 좀 인터넷에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치 실제로 사람을 대하듯이 이 옷을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자들의 옷을 맨 처음 마주하면 인사를 하고 마치 실제 사람인 것처럼 말을 걸고 그런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인터뷰 때 했던 말들도 되게 인상적인 말들이 있는데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시우치 미야코는 이렇게 말한다. 타인의 고통은 궁극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히로시마 피폭자들을 보고 상상할 수 없다라는 말의 의미를 처음 실감했어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은 즉 모른다라는 말과 같죠. 내가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 의미를 조금 알 수 있게 되었어요. 당사자와 비당사자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 간극을 채울 수 없지만 그 지점에 관해 눈을 뜬 것은 또 다른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작가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오히려 타인의 고통을 궁극적으로 알 수 없고 그렇게 모르는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했던 게 이 작업의 어떤 본인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피해자의 옷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쩌면 단순히 그냥 전쟁의 참상, 전쟁의 희생자 이런 식의 추상적인 어떤 명사라기보다는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체적인 한 사람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일상이나 삶을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게 더 그 참상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사진책은 단순히 옷을 찍었다기보단 그 옷을 입은 어떤 존재들, 전쟁의 참혹함으로 갑자기 죽어버린, 사라져버린 어떤 존재들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윤성희 작가의 흰 것이라는 제목으로 윤성희 작가가 찍은 사진과 글들을 함께 배치한 화보인데요. 윤성희 작가는 원래는
그 글을 쓰는 기자였는데, 저널리즘에 속한 글을 쓰는 기자였는데, 주로 이제 노동자들의 현실과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이런 것들을 다루는 취재를 많이 했던 작가인데, 이제 취재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사진을 찍으면서 사진도 함께 찍으면서 이제 최근에는 더 사진이 오히려 중점이 된 저널리스트인데요. 그가 최근에 계속 하고 있는 작업들은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노동자의 죽음, 이런 사건과 관계된 장소들을 찾아가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채집하고 수집하고 그런 식의 작업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동안 보았던 어떤 노동자의 죽음들, 그 죽음과 관련된 현장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들었던 생각들, 그런 것들을 글로 표현하고 사진을 찍은 화보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건들이 노동자의 죽음이 원인이 사실은 그 열악한 노동 환경과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그래서 대부분 이와 유사하게 어떤 정상적인 노동 환경과 조건들을 지켰으면 벌어지지 않을 일들인데, 대부분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대부분 이제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좀 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노동이 벌어지면서 벌어진 사건들이라서, 이런 죽음 이후에 사실 그런 원인들을 다 숨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시위가 이어지고 노동자의 죽음의 원인을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는 어떤 또 다른 움직임도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윤성희 작가의 작업은 그런 긴 흐름들을 다 이제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화보의 제목이 흰 것인데 왜 흰 것으로 지었냐면, 여기서 조금 그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그의 유족과 동료들은 관을 들고 조선소로 들어갔다. 경찰에 둘러싸인 조선소에는 사람도 시신을 보관할 냉동차도 금지되었다. 드라이 아이스만이 허용되었다. 빈 조선소 안의 사람들은 매일 관에 드라이 아이스를 새로 채워 넣으며 한 달을 견뎠다. 누군가의 고통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면 그런 흰 것들이 떠오른다.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뭔가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그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는 거에 따라 어떤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노동자들의 유족들이나 이것들을 진상규명을 주장하시는 쪽에서는 이제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장례식을 계속 미루는 거죠. 어쨌든 그 시신이 있어야 그 사인을 밝힐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약간의 싸움의 어떤 매개체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수없이 봤을 텐데 윤성희 작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내가 이걸 글로써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사진을 어떻게 보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윤성희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사진가로서 이걸 볼 건지, 아니면 더 이상 고통스러우니까 더 이상 해결되지 않을 테니까 더 이상 보지 않겠다. 결국 사진가로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볼 건지 아니면 그만 볼 것인지 두 가지 선택지인데, 윤성희 작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볼 수밖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작업도 국내의 노동 환경과 관련된 작업이고요. 장진영 작가입니다. 네, 홍콩어회 때도 소개했던 작가인데요. 원래 이 작가가 국내에서 주로 했던 작업은 이제 국내 노동 환경과 관련된 작업이었고, 이 작가도 마찬가지로 이제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렀던 어떤 사건들, 그 사건과 관계된 그 장소들, 그런 현장들에 가서 찍은 사진들이고요. 장진영 작가가 노동자의 죽음과 관련된 장소에 가서 찍은 풍경 사진과 함께 그 사건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벌이는 어떤 댓글의 반응들을 함께 교차 편집한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그런 노동자가 죽은 사건에서도 사실은 악의적인 댓글들이 다시 따라 붙거든요. 이제 아래 사진 같은 경우 경기도 수원시 고색동 수원 산업단지구 건설 노동자인 김태규는 아파트형 공장 신축 현장에서 일하다가 이제 추락사로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거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댓글이 이렇게 달린 거죠. 네, 이런 식의 뭔가 자신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사실은 그들의 어떤 상황이나 고통을 무시한 채
차분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이런 댓글들이 막 달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건들이 어이없는 노동자들의 죽음에 벌어진 사건들을 봤을 때 이 자체만으로도 되게 비극이지만 어떨 때는 이 사건을 둘러싼 사람들의 냉정한 시선들이 더 비극처럼 더 무섭게 다가올 때도 있는데 그 무서움들을 좀 막 겹쳐져 있고 쌓여 있는 댓글의 형태로 좀 전달될 수 있게끔 책의 편집에서는 그런 느낌을 좀 살려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작업으로 감각 이상이라는 김혜원 작가의 작업이고요. 이거는 이제 좀 더 역사적인 맥락에서의 어떤 고통들 이런 것들을 담겨 있는 작업이고요. 김혜원 작가는 그 한국에 있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을 계속 찍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히로시마 원폭의 피해자라고 하면 당연히 일본을 떠올리게 될 거고 당연히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터졌기 때문에 그런데 세계에서 원폭 피해자가 제일 많은 나라는 당연히 일본이고요.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 강제징용 됐거나 일본에 머문 한국인 수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 일본 히로시마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그 원폭의 피해를 받고 사실은 이런 사실들을 피해자들이 숨기고 살고 있거든요. 이제 자신이 원폭 피해자라는 것들이 밝혀지면 이제 혹시나 자신의 자녀들이 안 좋게 바라보거나 피해를 볼까봐 이런 사실들을 숨기면서 사실 지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취재하거나 사진을 찍기가 쉽지 않은데 이 작가는 꽤 오랜 시간 설득하고 좀 서로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1세대 원폭 피해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1950년대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피해를 입은 1세대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그분의 손자와 증손자들이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이제 계속 그 모습들을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일본에서도 이렇게 3세대, 4세대까지 원폭 피해자들을 추적해서 찍는 작업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 작가를 오히려 취재를 하러 오는 정도로 이 작업이 꽤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이 작가는 어쨌든 이게 역사적인 고통이지만 너무 자극적인 이미지로 소비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대부분 되게 정갈한 포트레이트 형식 그리고 뭔가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들을 고민하면서 사진 이미지만 놓으면 되게 정적이고 차분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수잔 손탁의 책 중에 타인의 고통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제 수잔 손탁 같은 경우는 사진에 관하여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현대사회 특히 이제 사진이 발명된 이후로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기보다 사진을 통해서 다 지식을 획득하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하다 보니 오히려 이제 실제 경험보다 사진이 대체되는 것 이런 현상들을 되게 고민했거든요. 가령 우리가 여행 갔다 와서도 그 사진 위주로 이제 보고 그 사진 위주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랜드마크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실제로 경험했는지보다도 사진 찍은 게 더 중요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기보다 사진으로 다 대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해졌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언제나 수잔 손탁은 경계하고 고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아무리 우리 주변에 많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 경험을 대체했을 때 오는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 그러면서 타인의 고통도 이미지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마치 그 타인의 고통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타인의 고통을 한편으로 치워버린다라고 이제 손탁은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사진을 통해서 보든 실제로 가서 보든 중요한 것은 그들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과 연결됐을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가능성. 왜냐하면 그들이 겪는 어떤 부당함이나 어떤 자본주의의 모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타인의 고통을 구경하고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고통이 나의 일로 되돌아올 수도 있지도 모른다는 어떤 생각들을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과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인의 고통의 호가 담고 있는 어떤 주제의식이나
말하고 싶은 바는 어쩌면 수선탁이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타인의 고통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타인의 고통이라는 주제로 좀 무겁고 어두운 이야기를 함께 했는데요. 그래도 좀 사진에서 중요한 핵심을 건드리는 이야기라 관심 깊게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